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을 두고 있었던 아줌마입니다. 아들네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며느리도 참 착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어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천사 같은 아이였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업을 무척이나 하고 싶었던 아들은 직장 안 나갈 때면 사업이나 경영 관련한 책들을 수십 권 쌓아놓으며 공부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창업하고 싶어하는 업계에 주말에 탐방을 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 마음으로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속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나요? 아들 녀석 내 손길 닿을 나이도 지났고 결혼도 했으니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며 살아라 하고 내비두었지요. 며느라이도 평소에 창업 관련해서 대학교 때 동아리도 들고 아들과 꽤 의견이 맞았나 봐요.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둘 다 간절했나 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월급 가지고는 먹고 살기 빠듯하고 집 사기도 힘드니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호래미로서 아들을 넉넉한 형편으로 키우지 못해 저렇게 성공에 대한 집착이 큰 건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저 속으로만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네 부부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퇴사하고 창업하겠다고. 정부 지원으로 세금 감면되는데 이때 아니면 혜택도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말려서 무얼 하리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이 모아둔 돈으로 요식업 쪽 창업을 했는데 이게 곧잘 되더라고요. 개업발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 상황이 와도 항상 가게 앞은 손님들로 문정성시. 워낙 가게가 잘 되어서 옆에 있는 가게에서 줄 서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팔아먹으려고 줄 서는 곳 옆에 오락기기까지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아들네 가게가 젊은 애들한테 입소문을 탔나 봐요. SNS에 유명해지고 각종 방송인들이 촬영 와서 먹고 그러다 보니 엄청 유명해졌나 봅니다.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촬영 문의가 올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요. 아들네 가게의 성공으로 그쪽 거리에 있는 가게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시기 질투도 만만치 않았지만요. 첫 사업이 성공으로 아들네 부부는 점점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법인을 세우고 체인점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네 가게로 체인점을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그렇게 빠르게 사업은 확장되었습니다. 체인점 내는 비용을 받은 아들네 부부는 순식간에 많은 돈을 모았고 원룸에서 나와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로 이사가고 저에게 마음껏 쓰라면서 카드까지 쥐어줄 정도가 되었던 것이었죠. 성공했다고 돈 펑펑 쓰고 놀러다니는 게 아니라 아들네 부부는 하루에 잠 몇 시간 자지도 못할 정도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살이 쏙 빠지고 힘든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와 아들을 보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업적인 성공과 돈 명예가 중요하다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제발 몸 챙기면서 좀 하라고 하면서 며느리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쳤던 게 지금도 생생하네요. 아들네 부부 억지로 실력 좋다는 한의원 데려가서 보약 다려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세상, 아들네 가게가 잘 되는 게 셈이 났는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들네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한 블로거였어요. 아들네 가게에 와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달라 해서부터 홍보 비용을 달라며 아들네 부부를 엄청 괴롭혔나 봐요. 당연히 며느리는 음식 비용 지원은 안 된다고 홍보 안 해주셔도 괜찮다며 거절을 했는데 이 블로거가 화가 단디 났는지 인터넷에 아들네 가게 흉을 엄청 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내고 가게 이미지를 완전 망쳐버렸지요.
잘못된 허위 사실이 인터넷 이곳저곳으로 퍼지고 맘카페 등등으로 퍼져나가 아들네 부부 가게는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네 부부는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아들네 부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체인점에서부터 타격이 시작되고 결국 본점까지 문을 닫을 정도로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등 고소해서 결국 승소하였지만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가게가 망한 상태였고 그때부터 아들은 엄청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1호점 가게만은 살려보겠다고 신혼집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하필 그때 경기 악화가 겹쳐와 결국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빚더미에 나앉은 겁니다. 그 블로거는 죄송하다고 허위사실 유포한 게 맞다고 정정글을 썼지만 아무도 그 글을 보지 않았고요. 집까지 넘어간 아들네 부부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진 겁니다. 가게가 망하고 실업자가 된 아들은 하루하루 술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어요.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상태가 안 좋았지요. 그러다 아들이 폐인이 된 상태로 길을 걷고 있다가 동창을 만났나 봐요. 건너 아들의 사업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동창은 아들을 보자마자 모욕적인 말과 함께 아들을 무시했나 봅니다. 아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제가 불안한 마음에 온 사방을 찾았는데 아들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날 새벽 아들이 산 초입부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아들은 산 절벽에 떨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친구인 무시에 전부였던 자존심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런 선택을 한 거였지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세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깟 돈과 명예가 뭐길래 실패하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재기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나. 너무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지만 며느리마저 아들을 따라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24시간 매분 매초를 며느리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친정아빠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를 친정엄마인 양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돌보았어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툭 하면 쓰러지는 며느리가 걱정돼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며느리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이 애미가 한 번 바쳐야겠다 생각하며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약이라 그런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마음은 안정되었고 며느리와 저 둘 다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 일이 터진 겁니다. 아들 부조금 몇천만 원과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돈 몇천을 합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인에게 투자했다가 지인이 그 돈을 가지고 홀라당 나른 겁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쓰러지고 난리가 났지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자 하고서 투자를 했던 며느리인데 된통 당한 거였죠. 그 충격으로 며느리는 집을 나갔어요. A4 용지 8장에 달하는 편지를 제 머리맡에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저에게 사랑만 주시고 무엇을 하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시어머니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실망만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얼굴 볼 면목이 도저히 없습니다. 정말 친정 엄마한테도 못 느꼈던 사랑을 어머님한테 채웠었는데 정말 친엄마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저 찾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인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게 떠나보내고 제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동안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제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떳떳해질 수 있을 때 어머님 앞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적힌 유서와도 같은 편지였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따라갈까봐 신고도 해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며느리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기도 해봤고 정말 신을 한오라게 잡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며느라이를 찾았어요. 이 애미는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그냥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증발한 듯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간절히 며느리를 찾았지만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백이 훨씬 넘은 나이에 빌라 지하방에서 살아도 며느리가 있었기에 함께 힘듦을 버티며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 존재가 없어지니 정말 저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들 잃은 슬픔에 며느리까지 사라지니 보통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었던 거였지요. 저는 몸을 쓰는 일을 하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밤낮 할 거 없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청소일을 도맡아가며 했어요. 새벽 6시부터 2시까지 찜질방과 체육센터 청소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쪽잠을 잔 뒤 다시 건물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4시부터 10시까지 건물 청소를 하고 나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 건물 옆 목욕탕 탕 청소를 했어요. 쉬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쉬면은 세상을 떠난 아들과 사라져버린 며느리 생각에 자꾸 나쁜 생각만 들고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눈 떠보니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남은 거라고는 통장에 쌓인 조그만한 목돈과 늙어버린 몸뚱이,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아껴 산다고 돈이 생겨도 그 반지하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가지무침해서 먹으며 살았고요. 10년을 일하니 강철 같았던 저에게도 슬슬 지침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삶이 허무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아내는가 싶은 마음이 들며 집에 가는 길에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찬란했던 젊은 날은 전부 신기루처럼 지나가 버리고 자글자글한 주름에 외로움만이 저에게 남았어요. 새벽 목욕탕 청소를 끝내고 쓸쓸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집 앞에 시동을 끄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하얀색 외제차가 한 대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차 안에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야 하는 마음으로 지하방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스미 정장을 멀끔하게 빼입은 짧은 머리 여자가 계단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지하층에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무슨 여자가 이 야심한 밤에 우리 집 계단을 위로 올라오지? 하며 정수리밖에 안 보였던 그 여자의 얼굴을 슬쩍 보았어요. 그러자 저는 아악 하고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은 그 여자는 어머님? 하면서 저를 왈칵 껴안았고요. 네, 맞았습니다. 그 여자는 10여 년 전 호련히 사라져버린 며느리였던 겁니다. 죽은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며느리가 10수년이 지나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아가씨, 아니 며느라기 맞니?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거야? 매일 밤을 너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애가 살았나 죽었나 알 길이 있어야지. 연락 한 통 없고 10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심호를 매정하게 버리고 나갈 수 있어. 너가 사기를 당하던 뭘 하던 난 괜찮은데 왜 그렇게 편지만 남기고 떠나니?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무엇을 하며 살았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서 계단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님? 아니 엄마, 나 드디어 성공했어요. 나 성공해서 돌아온 거예요. 제가 편지로 떳떳할 수 있을 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베트남에서 사업해서 크게 성공했고 이제야 어머님한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체 중국 자본한테 넘기고 현금화해서 한국 온 거예요. 어머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죽다 살기도 했고 정말 돈 벌려고 안 해본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도피하듯이 베트남으로 간 거고 거기서 온갖 일 다 하다가 삼겹살 집 크게 운영하고 엄청 잘 돼서 체인점 내고 한인 모임에서 유명할 정도로 크게 성공해서 어머님 앞에 떳떳하게 왔어요. 어머님, 이제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이제 저랑 함께 살아요. 너무 죄송하고 사랑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며느리는 한국에서 3년간을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베트남으로 건너가 거기서 재기를 한 거였어요.
빌라 앞에 세워뒀던 외제차도 며느리 차였던 겁니다. 며느리는 사업을 중국 자본에게 팔고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화해서 한국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한참을 껴안고 울부짖었어요. 다시는 말도 없이 떠나지 말라고, 남겨진 사람은 살아도 찾는 게 아니라며 며느리에게 말했네요. 그렇게 저는 10수년 만에 생사도 모르는 며느리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살고 있는 선산에 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네요. 아들이 그렇게 떠나고 재혼을 할 법한 며느리는 성공해서 우리 어머님 호강시켜드리고 마음의 빚 다 갚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악착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들이 있는 선산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마음씨 이쁜 며느리가 또 있나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그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외롭고 인생이 허무해 더 이상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적처럼 저에게 며느리가 온 거였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며느리가 어떤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친자식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는 남편을 잃은 슬픔, 그것을 공유하고 힘든 세월을 같이 이겨냈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함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왼발, 나는 오른발처럼 누구 하나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저는 10수년간 외발잡이로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제가 다시 며느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겠어요. 비록 아들은 떠나고 없지만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의지하고 같이 힘든 세상을 버텨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애미 앞에서는 솔직해지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너의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며 훌쩍 떠난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했네요. 정말 사는 게 뭔지, 죽을 때쯤이면 죽지 말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귀인을 보내주고, 세상이 참 웃지 못할 장난 같기도 하네요. 저는 앞으로 며느리와 함께 다시 힘내서 살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